장동혁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네. 볼까요? 페이스북에서 써놓은 글이 그 당선되고 인사할 때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정말- 오히려 정제했어요 페이스북에. 저 보면 볼수록 트로트 가수 같네요. 특히 꽃까지 들고 있으니까 더더욱 더. 예, 저거는 그냥 가요 무대에서 1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깃발을 흔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건 재미가 없어서 안 가져왔고 아. 예. 네, 요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건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아 그럼 저 흰 꽃은 지금 흰 장미인가요? 흰 장미입니다. 근데 꼭 국화처럼 보입니다. 꼭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진짜 정치인 같지 않잖아. 네. 어딜 뜯어봐도. 네. 자, 장동혁 신임 대표 당선 인사로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불보다 더 뜨거운 열망과 지지로 국민과 당원들께서 단일 대우로 끓여주신 함께 라면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의 제목은 심지어 라면 한 그릇의 승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이들의 정신 상태가 네. 진짜 이해가 안 가. 네. 네. 그래서 제목부터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데 네. 실제로 함께 라면이 등장해요. 글에 네. 혼미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예상하면 뭔가 이렇게 모티브가 있어 그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글을 써나간 건데 일단 두 번째 줄에서 불보다 더 뜨거운 열망과 지지로 저 이거 읽을 때 왜 갑자기 이게 불보다 더 뜨거운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게요. 뭐지? 네. 그냥 불보다 더 뜨거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네. 불보다 더 뜨거운? 불보다 더 그럼 몇 도란 얘기지? 대충 몇 도 언저리란 아니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불이라는 게 예. 몇 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물이 끓는 온도는 다 알지만. 예. 예. 불보다 더 뜨거운 게 뭘까? 뭐지? 그냥 뜨거우면 다 불도 다 뜨거울 수 있거든. 그렇잖아. 불이라는 게 특정한 한계가 있는 뜨거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불보다 더 뜨거운 그러게. 열망이라 그럴까? 정말 그 저기 예. 불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성냥불부터 시작해서 네. 포항제철에서 그 쇳물 녹이는 것도 불이잖아. 아 당연하죠. 태양도 불이거든. 그러네. 예. 이상한데? 시베님이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불로 끓이는 라면 요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라면 얘기를 너무 하고 싶다는 그렇지. 얘기네. 라면 얘기를 하려면 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냥 불로만 얘기하면은 되게 약간 뭔가 이렇게 밍밍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양념을 더 칠래니까 불보다 더 뜨거운이란 말을 쓴 거거든. 열망이나 지지 같은 말을. 저는 그냥 흔한 잘못 쓰인 과장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라면과 이어지는 지점 그렇지. 때문에 네. 억지로 갖다 붙인 거구나. 그러면 아직도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왜 당대표해야 됐는데 갑자기 라면에 꽂혔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라면 덕분에 당선이 됐다는 거죠. 선거 초반부터 시작된 각종 프레임과 악의적인 선동을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는 단일대우 함께 라면 동지입니다. 자, 아직도 왜 저렇게 라면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내부 총질 없는 단일대우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사망한 법치주의를 살려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발 내란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똘똘 뭉쳐 함께 라면을 나누고 내부 총질 없는 단일 대우의 국민의힘을 만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이제 요약을 해주신 건데 교수님께서. 예. 근데 전문을 다 읽어도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라면에 왜 꽂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라면당으로 바꿀 생각인가요? 아니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아니 왜 라면이야? 아니 국민의힘과 어울리는 음식도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과 어울리는 음식은 양주, 룸사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꽃을 들고 있는 사진을 굳이 또 가져온 것도 그런 이유인데 네. 이 지지계층 지금 장동혁을 뽑아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왜 건배사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 아, 네. 건배사 막 되게 유치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면은 소위 이제 아저씨 개저씨 종류 아닌가 그쪽으로 가면 그거보다 조금 윗세대. 조금 더 윗세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 세대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만큼 대중적인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얘기가 나와서 네, 트로트 가수들이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옷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래야 눈에 띄니까. 예. 제가 그분들의 정서나 취향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함께라면이라는 말이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긴 해요. 그런 식으로. 네, 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거. 그렇지. 세계에서 가장 긴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 진짜 퇴.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굉장히 유리된 특정한 정서를가 이 담긴 말을 쓰면 그게 일종의 은어거나 그런 거잖아요. 뭐 유행어거나. 근데 그게 들으면 딱 아는 계층들이 있어. 집단이 있고. 네. 그들하고 주로 만나고 그들하고 주로 얘기하던 가운데 아마 한 번쯤은 나왔을 발언일 거야. 함께라면. 자, 우리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모르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렇지. 우리 지금 이 위기에 처한 당도 살려낼 수 있고 예. 민주당과 싸워 승리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런 어떤 희망 고문을 나누던 사람들. 그렇죠. 예. 예. 일종의 집단 사고예요. 그 집단 사고에 푹 빠져서 왜 또 저거를 갑자기 또 보여줘. 지금 탑마트 선전하는 거예요. 안 그래? 장동혁 대표가 저 함께라면 뒷광고 해준 거라고 지금 당대표 예. 인사말로. 함께라면 또 이게 상호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더욱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사고가 얼마나 지금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머물러 있는가를 전 되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꽂힌 거야. 함께라면이란 말에. 아주 제한적인 특정 집단이 사실 회식하면서 건배사로 할 법한 그렇죠. 말을 예. 지금 당대표 취임 인사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네. 그게 공식적인 언사를 쓰는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 8위 안에 드는 사람의 공식적인 언사에 이게 등장한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의전서열 8위 안에 드는데 한다는 말이 함께라면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나가 꽂혔으니까 나머지 글은 요 함께라면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앞뒤가 전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내용도 없고 예. 비전도 그러니까 없고. 불이 나오고 근데 불만 하면 밍밍하니까 불보다 더 뜨거워. 예, 불보다 더 뜨거운 열망과 지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차라리 저는 마음속에서는 촛불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 촛불보다 더 뜨거운 예, 촛불 세력보다 더 뜨거운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돼. 네,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 정치적 경쟁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예, 예. 촛불 세력하고 우린 대결하겠다. 그렇지. 거기다 촛불로는 라면을 못 끓이니까. 그렇지. 촛불보다는 더 뜨거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떤 불이냐고. 이게 화염방사기에서 나오는 불이야 아니면 예.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요 교수님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는 건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글쓰기잖아요. 할 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넘치면 네. 그걸 줄이느라고 이제 딱 너무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외려 문제인데 예. 이 사람 할 말이 많지가 않아. 내용이 없잖아요. 굳이 말하면 단일 대우, 내부 총질 없는 단일 대우. 요거 한 가지 목표야. 지금 그걸로 자기가 이긴 거고. 근데 지금 내부 총질 없는이라는 말은요. 네. 마치 이런 거거든요.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부 총질 없어. 네. 라고 말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독재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네. 당내 비판하던 뭐 김근식 이런 사람들 잘라내겠다. 그렇지. 네. 오히려 본인이 총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날려버리겠다. 음. 한동훈계도 다 작살 내버리겠다. 뭐 한동훈계 얼마 있지도 않지만. 네. 지금 그렇게까지 해석해줘서 문제인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해석을 하면 막 이게 막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너무 좋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라면에 꽂혔는지 전혀 나는 해석이 안 됐는데 네.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예. 국민의힘의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극우정당 하지만 극우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국소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엄청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극우는 그래도 차라리 이념이잖아요. 네. 네, 이념이라는 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 이념으로 나머지 것들이 예상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함께 라면으로 예상 가능한 건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네. 여기는 더 쪼그라들겠구나. 그렇죠. 네. 극우로 넓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극우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 네, 이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똘똘 뭉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위기 앞에 그냥 머리 쳐박고 있는 딱 그런 정도의 정당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그럼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휴거 직전에 그 사이비 종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네. 휴거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1차 휴거가 안 왔어요. 온다 한들 신이 너희만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마치 그런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광신도나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라 네. 되게 좀 극단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종교 집단의 특성하고 예. 되게 유사해요. 예. 네. 보통 이러면 이제 큰 사고 치거든요. 그렇죠. 큰 사고 치죠. 예, 맞아요. 예. 예. 예전 오대양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제1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그런 네. 그런 당이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건 비극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질문 받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내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어려운 질문 앞에 어려운 답을 내놨거든요. 네. 이게 정말 비극이고 불행인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왜냐하면 여당 대표하고 또 입장이 다르다고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예. 대통령이 나서서 저들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주게 품이라도 지키게끔 예. 만들어주는 모양새라도 취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예. 더욱더 고립이 돼버리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조만간 국민의힘의 운명이 갈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어떤 이유로든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정당 예산 심판이 됐건 뭐가 됐건 단지 선거로만 갈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이 안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라면 똘똘 뭉치면 총선 이기고, 그러니까 지선 이기고 총선 이기고 이재명 정부를 조기 종식 시킬 수 있다. 예. 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 국회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겠어라고 하는 그 앙심만 남아 있어요. 맞아요. 이게 가능해? 지금 지선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정당이? 총선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다 조기 종식을 어떻게 시키는데? 맞아. 네. 윤석열이 잘못해서 지가 끌려 내려온 거지. 네. 뭐 갑자기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린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끌어내린 거지. 아니 그리고 잔뜩 쪼그라들 때인데 이제 무슨 힘이 있어서 니네가? 네.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마치 휴가 같은 것처럼 이룰 수 없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똘똘 뭉쳐놓게 만드는 딱 그 상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의 야심이 그렇게 큰 사이즈에 있지 않고 말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공천 장사라든지 뭐 지선에서도 얼마든지 꽂아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깃발 꽂으면 바로 당선되는데. 사실 장동혁의 개인적인 꿈은 그거죠. 그거겠죠, 당연히.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처럼.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을 꿈을 꾸겠어요? 당연히 안 그렇겠지, 당연히. 저 국힘 공천이 보통 한 20억 정도 한다며. 듣보잡이 와서 공천 받으려면. 그러니까 초선급 재선이 전환기를 업고 당대표까지 된 것, 게다가 지선을 바로 앞둔. 거기서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뭐건 간에 어쨌든 그 지위를 최대한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콤하겠죠. 근데 그 윤석열이랑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꿈과 비전이 있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누리고 싶은 건 많다. 그렇지.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마인드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거를 이겨서 민주당 정권을 조기 종식 시키겠다고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불가능한 비전으로 사람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집단화시켜서 지금 그 힘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비전을 계속 앞세우면 앞으로 선거에서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실 공천 개입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공천 거래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되는 거는 좀 하치이고 저는 돈이 연계되는 케이스들은 이번에 그냥 권성동만 보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끼리 암투가 벌어질 거예요. 일종의 세력 싸움이 벌어질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른바 공천 시스템 안에서 뭔가가 작동하면 그래도 걸러졌을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 거야.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윤석열 김건희 때보다 더 심각해지죠. 사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런 일이 이미 벌어져서 망한 건데 이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됐거든 당이.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아마 공천 과정에서 당장 대구시장 전환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오 마이 갓. 걔랑 그 빵진숙. 그랬더니 이진숙이 뭐 자기는 물러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벌써 아직 뭐 얘기 나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물러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진숙이 대구시장 하거나 전환길이 대구시장을 하는 또는 소년보가 부산시장을 하거나. 와 마이 갓. 전광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전 전환길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양반이야말로 퇴로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달리는 수밖에 없어. 이거 뭐 물러날 데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냥 지역에서 좀 방구나 좀 낀다는 유지들이랑 이렇게 정치력은 없지만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돈 밀어넣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 됐다면 지금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단체장 후보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간 본 적 없었던 더러운 공천 전쟁이 아마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일부의 이 어떤 분들은 기사를 보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공천 시즌이 되면 자기 욕심도 있어서 뭐 전환길 공천해주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통수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정말 찐으로 장동혁 대표는 전환길 세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 뒤통수 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함께라면 글을 봐서는 장동혁 대표는 이미 전환길 세력과 정서나 생각이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됐어. 장동혁 저 대표가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베이스예요. 네.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네. 예. 네. 그리고 기독교 베이스라는 게 단순히 신앙심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심을 물질화시키는 조직이 있거든. 그리고 조직의 힘은 굉장히 세고 구속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이거 한번 트랩에 걸려들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네.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집단들에서 우리가 또 종교 비즈니스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건 엄청나게 굴리잖아. 저는 이번에 또 이른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험 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극우 기독교 내지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예. 네. 윤석열 날라갔지, 특검에 털렸지.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교세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고사될 수도 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제도권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와. 예전에는 자제라도 했거든요. 예, 이제 자제할 필요가 없지. 근데 역설적으로 윤석열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보려다가 지금 수사받는 건데. 네. 그런데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더 해야겠구나. 우리가 그걸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원래는 아닌 거지 종교가. 그냥 조직이 종교의 외피를 입었을 뿐이야. 이익 집단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오늘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이 장동혁 대표의 등장이라는 사건은 정당사에서 우리 정치 역사에 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네. 네.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과거에 독재 시대 때도 잘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분이에요. 정말 이런 우리가 동의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스운 함께라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홍준표 시장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화가 난 건데 자 진짜 웃긴데 읽어드릴게요. 김문수는 대선 사기 경선에 이어 또다시 당대표 경선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그 당 당원들이 2번 속지 않아 다행이지만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등 이단 종교 세력들과 그 당이 절연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느닷없이 김문수를 욕하고 있다는 거지. 저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내가 너 때문에 당했잖아. 이게 앞에 달려 있는 거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는 사실 홍준표가 그동안 어쨌든 뭐 일관적이지 않지만 당에 대해서 보여왔던 입장에 비춰보면 비판해야 돼. 그렇습니다. 당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걱정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김문수 너희 그 봐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문수한테 자기가 당한 거밖에 기억이 없어. 그렇죠. 그게 제일 센 감정이지. 제일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싫으니까 당장 튀어나오는 게 김문수 욕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 사람은 국민의힘 걱정이고 국민 걱정이고 사실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만약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당선자를 비판할 거거든. 그렇지. 장동혁을 비판해야 돼. 당선자를 얘기하죠. 그냥 그 당을 다 그냥 그 당이라 그래. 그 당. 자기하고 상관없는 당이라 이거지. 그중에 제일 먼저가 김문수가 나와. 야,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김문수한테 진 게 너무 열받은 거야. 참. 아무튼 자 계속 읽어드리면 윤석열, 한동훈 등 사이비 보수 용병 세력들과 절연할 수 있을까? 천방지축 틀투벗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이재명 칼춤에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요 이제 뒷질문들은 그래도 뭐 상식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지적들은 했습니다. 이재명 칼춤이 상식적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죠? 전환기라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니야. 생각도 전환기처럼 돼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전환길이야 뭐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환기 씨는 공천이라도 받지. 전환기 코인도 많이 땡겼을 걸 유튜브로?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구 미원령이 안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 아까부터 찾아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플래툰 보고 있었고. 신구 미원령 이게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이게 어린 비둘기는 높은 산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오신 자고 구자가 이제 바로 999 하는 네. 비둘기. 예, 비둘기 구자고 네. 아직이란 뜻이에요. 미는. 네. 월은 담을 넘다 할 때 그 넘는 거. 네. 그다음에 령이니까 이제 그 령이죠 말 그대로. 예. 예. 고개를 못 넘는다 이런 건데 이것도 되게 솔직히 말하면 잘못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 산을 넘지 못하는 어린 비둘기. 왜 어린 비둘기야? 그러니까 신구가 뭐고 령이 뭐고 미월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예, 뭔가 이렇게 문자를 썼으면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신구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장동혁뿐이 없거든. 네. 장동혁. 그렇다면 장동혁이. 장동혁이지. 네. 어린 비둘기에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1.5선. 네. 장동혁 당대표 됐으니까. 네. 신구 그것뿐이 없어. 장동혁을 좋아하나? 어린 비둘기라 그러면 네. 그래도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다 또 비둘기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장동혁?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자성어나 한자성어 계열에서 네. 비둘기가 특별히 나쁜 뜻으로 쓰이는 그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구라고 이제 돼 있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거의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 되어야 할 텐데 이 말도 그렇죠. 걱정해 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신구가 국민의힘이 리는 없거든. 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어린 비둘기는 아니지. 그럼 장동혁을 좋아하네? 네. 걱정해 주고 있네? 장동혁 욕도 안 하잖아요. 그러네. 그럼 거기다 대고는 또 구애를 하는 거야 나름?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동혁에 대한 직접적인 비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홍준표 시장의 이 페이스북 안에는 신기한 일이야. 이것도요. 신구미 원령이 안 되어야 할 텐데라는 말이 가령 어린 비둘기가 산을 넘어가지 못하는 형상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럼 어린 비둘기가 산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예. 아니면 어린 비둘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지, 예. 이게 확실치 않은데 만약에 어린 비둘기를 장동혁으로 놓고 본다면 장동혁이 이 위기를 넘겨야 될 텐데라고 해석돼요. 그렇죠. 네. 그나마라도 장동혁이 이 위기를 넘겨서 그 당이라고 당은 더 안 좋게 보고 있지만 뭐 이른바 뭐 보수 세력이 이렇게 괴멸되는 수준까지는 안 가야 될 텐데 뭐 굳이 좋게 해석하면 그 정도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장동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이 글 안에는 약간 구애하는 것처럼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장동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비판은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드러나요. 눈치 보는 거지. 네. 당대표니까. 안 그랬으면 홍준표 성격에 바로 대놓고 봤을 텐데. 난리 났겠죠. 장동혁은 사라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신구라고 하는 어린 비둘기로 숨겨놨어. 이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무슨 결정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죠. 또 공천 발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신 당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비판은 삼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홍준표가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스탠스입니다. 맞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막 허리 폴더처럼 굽혀갖고 인사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권력자 앞에서는 확실하게 꼴른군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자기보다 어리고 후배인 사람을 별로 존중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원래. 아니죠. 우습게 보는 타입이지. 그런데 장동혁에 대해서는 그 마찬가지 측면에서 신구라고 표현하는 거로 봐서는 약간은 오냐오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 아직은 좀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남아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확실히 놀랍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일단 김문수를 비판하는 걸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원한. 요게 이제 신임 당대표 선출에서도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그동안 본인의 어떤 기조에 따르면은 장동혁 체제를 비판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또 본인이 정치 욕심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신임 당대표한테 일단 쓴소리 안 한다. 요것도 자기중심적인 거고. 맞아요. 상당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정말.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뭐 훌륭하진 않은 게 김문수가 이제 대선 사기 경선이라 했지만 솔직히 무슨 뭐가 사기인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한덕수가 더 이상하지 뭐. 맞아요. 한덕수가 10배는 이상하지. 뭐 굳이 말하면 김문수 같은 애를 왜 또 선택했니 정도로 그냥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당원들이 2번 속지 않아 다행인데 그 당원들 중에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등의 이단 종교 세력들의 당원이 섞여 있잖아요. 이 당원은 무슨 당원이야 그러면? 이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의 어떤 일반적 당원을 의미하는 건지 말 그대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그 사이비 종교 세력들의 당원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를 당원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 당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김문수 후보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싸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과 자꾸 손잡으려고 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결이 있었거든요. 홍준표 당시 후보가. 네. 그거랑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 가지고 비판했으면 장동혁도 비판해야 돼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전반적으로 지금. 네, 김문수는 비판하고 장동혁은 살짝 이렇게 언급을 자제해 주는 게 일관성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짐작컨대는 장동혁이 저 거센 그 파도를 넘지 못하고 깨꾸락하고 근데 쓰러질 것 같아. 아유 저런 어쩌나 요 정도의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네. 정도가 읽히긴 하는데 정치적인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분당시키거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이런 식의 거대한 플랜은 읽히진 않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고요. 아이고. 지금 야당이 어떤 상태인지 네. 유상범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사실 장동혁 대표 선출에 대한 반응은 재미가 있었고 네. 어제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어제 이걸 보면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그 취임 인사, 당대표 당선 인사는 웃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유상범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한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한 거거든요, 이들이. 네. 그러니까 저게 진심이라는 거야. 심지어는 당선 인사 같은 인사치레도 아니야. 네. 정말 정치적으로 진지하게 하는 이 말인데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추천한 2명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인권위원도 정말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부결이 됐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어제 유상범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회의장에서. 네.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한가?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의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검열하고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매도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인권위가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예. 네. 인권에 좌우가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아셔라. 나중에 우리가 다수당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뜻을 우리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네. 그 몇 개는 맞는 말이 있고 대부분은 틀린 말이긴 한데 네.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이런 야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야당이 맞죠. 추천권을 갖고 있다 하고 하면 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당 추천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신이다. 자율성에 대해서. 요것도 맞죠?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국회의 정신을 얘기해요. 근데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검열한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네. 뒤에 이제 우리가 우원식 국회의장 말도 듣겠지만 추천권을 준 것도 국회법이고요. 네.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부결을 시키는 것도 국회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국회 정신이에요. 그렇죠. 네. 왜 자기들의 추천권만 국회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인권의 좌우가 없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니들이. 그렇죠. 네. 인권의 좌우가 없어야 되는데 인권이 없는 애들이 지금 오잖아. 인권에 네. 대한 생각이 없는 애들이 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좌우는 따진 적도 없어요. 네. 정상 비정상을 따졌을 뿐이에요. 인권위원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가지고 지금 부결을 그것도 이례적으로 시킨 건데 네. 네. 마치 좌우의 문제로 이걸 따진 것처럼 하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다수당 됐을 때 여러분의 뜻을 우리가 동의 안 해준다면 여러분 뭐 할 거냐.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지만요. 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독서반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당일 때 쟤네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벌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수당일 때 소수당의 의견은 모든 그냥 들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살이 난 거죠. 인권위에 그런 놈들이 들어가고 네. 이런 거라고. 국회 지금 독립기념관장 누가 그렇죠. 앉아 있는지 이명석. 보라고. 네. 이런 놈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예. 저런 인간들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잡는 일이 온다면 저는 뭘 해야 되느냐? 또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또 끌어내는 수. 그때는 이제 혁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런 반헌법적인 인간들을 저 자리에 앉히는 타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 사람
저기 왜 국힘이 추천한 사람들 한 말을 봐봐요. 네. 어느 정도여야 우리가 그래도 야당의 뜻을 존중하는 신용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행적과 발언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 내란도 두둔하고 인권에 대해서 소수자 혐오하는 발언을 차마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네. 더 놀라운 건 언론에 보도되는 그들의 행적과 발언은 일부인데 그게 그리 오래전도 아니야. 다 최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사람은 다 최근까지도 그런 내란 옹호, 내란 두둔, 심지어 변호도 하죠. 이런 인물들이에요. 네.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인권위원회에 앉혀? 그래. 진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뭐 이를테면 총선이나 이런 데서 야 역시 너희 다수당이어서 저런 인권위원들 아무리 그래도 야당이 추천하면 받아줬어야 되는데 니들 안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수당이 되면 안 돼. 이런 선택을 만약에 한다고 쳐요. 네. 그거는 좌절스러운 일이죠. 맞아요. 절망스러운 일이고. 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런 상태라면 선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네. 확실히. 저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발언을 해요. 본회의에서. 예, 원래 국회의장이 그 특정 당의 입장이나 특정 당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견 표명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당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요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홍군형을 냅니다. 네. 홍군형을 내는 이례적인 발언을 직접 하는데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보통은.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 부결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아까 교수님 하신 말씀. 네. 추천과 부결이 모두 국회의 정신이다. 국회는 헌법 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라. 그렇죠. 이게 네. 법상으로 국회 추천 몫이라고 돼 있지 야당 추천 몫이라고 돼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관례는 국회 안에서 교섭단체끼리 나누는 게 관례인 거지. 맞아요. 네. 관례라고 굳이 따지면. 그렇죠. 예. 그럼 국회가 통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까지 관례가 국회법의 정신을 어떤 면에서 어긴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 거예요. 오랜만에. 네.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에서 추천한 그 방통위원이나 방심위원이나 안 임명한 게 누군데?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최민희 의원 끝까지 임명하는 거 누군데? 그게 윤석열이었잖아.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거든. 그건 네. 단순히 야당 추천목이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켜준 몫이었거든. 맞습니다. 임명 안 했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뭐라 그랬는데? 맞아. 그 국회 안에 있는 국힘의힘 의원들까지 싹 다 무시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거든. 내 기억에.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최민희 의원이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따위 얘기했다고. 맞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지들이 무시한 거라고요. 맞아요. 사상 검증도 하기도 전에 한 것도 아니라. 네. 게다가 지난 우리 내란 국면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한덕수 최상목이.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지들이. 심지어 국회가 통과시킨 것도 임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네. 말도 못했으면서.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서서 무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야당 추천목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의 권능으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화가 나가지고 얘기해? 이게 유상범이라고 하는 다선 의원의 수준이에요. 수준. 국민의힘에. 유상범 씨 그 교통 딱지는 다 해결하셨나? 골프 3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예. 이 정도면은 보이콧한 게 좀 다행스러울 지경이에요. 지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그렇죠. 보이콧이라는 게 사실 무의미하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있으나 마나. 왜냐하면 지금 의석 수로나 그렇지. 본인들의 어떤 아무 소용이 없어. 발언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네. 할 생각도 없어. 네. 저번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다 그런 필리버스터 처음 봤어. 들어가서 10분 동안 안 와. 화장실 가가지고. 네.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내란 전과 내란 후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데리고 있었고 옹호했던 정당이 다시 그거를 옹호하는 그 대표를 뽑은 정당이에요. 네. 아, 진짜 대단하다. 이 정당이 아무리 의석을 가지고 있고 원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접해주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그게 우리나라의 악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란 이전이라면 모르겠어요. 또 그래도. 근데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야. 그러니까. 네. 아니 최소한 그 내란에 반대하는 대표가 등장했으면 모르지. 네. 근데 또 그렇죠. 사실상 똑같은 인물이 더 심각한 인물이 지금 대표가 된 데다가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독재라고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해. 네. 이거 정도면은 내란 아니에요? 네. 이게 국회 내란 아니야 이게? 이게 국회 내란이야 정말. 얘들 아마 국회 안에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갈 것 같아. 이게 그 박근혜 탄핵 이후로 문재인 정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이른바 자유한국당 시절에 사실 대부분 다 보이콧하고 막 참여 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찌그러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가 의석이 지금보다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이른바 장외투쟁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장외투쟁이었고 너희들 그렇게 장외투쟁하면 안 된다. 그래봤자 총선에서 당신들은 그걸로 이길 수 없다. 실제로 총선에 더 졌잖아. 그렇죠. 원래는 좀 비등비등하던 숫자이긴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야당으로 치면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에 수준으로 치면은 한 80석 정도 수준까지 찌그러들었긴 했었지만. 근데 그 뒤로 총선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폭망했죠. 여당을 당시 이제 민주당을 그러니까 과반을 만들어줘 버렸잖아요. 그게 국민의 뜻이었거든. 그리고 난 다음 총선에서 더 많이 줘버렸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이 인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앞으로도 쭉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알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 당의 상태는 아까 함께라면 글도 봤지만 완전히 현실하고 괴리가 돼 있어요 지금. 몰라 현실을. 그래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회 보이콧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말만 저렇게 해놓고. 맞아. 지금 다 의원들로 치면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독재자로 만들고 민주당을 국회에서 완전히 그냥 다수당의 횡포로 이제 몰고 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이 그나마라도 저항하는 쪽으로 비치려고 하는데 국민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소수야. 그래서 지금 이 그렇죠. 난립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언제나 그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30%.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저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1야당이.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야당의 수준이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일들은 국회에서 계속 벌어질 텐데 예전처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정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하지만 홀가분한 상태가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최대한 개혁해야 돼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뭐 보이콧 한다니까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식으로 짜증나는 이야기가 나왔죠. 한덕수에 대한 영장 요거 또 기각됐습니다. 오랜만에 내란 특검 쪽에서 사실 그동안 좀 놀랄만한 뉴스가 없었는데 어제 좀 깜짝 놀랐죠. 이게 기각된다고? 제가 처음 들었던 딱 인상은 아니 그 형사 사건에서 CCTV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데 그렇대요. CCTV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래요. 물증 보통 제시할 때. 당연히 그렇지. 아니 다 나오잖아. 그렇지. 모든 게 다 행적이 다 나오니까. 그럼. 와 CCTV가 나와도 영장이 안 돼? 요 생각에 바로 들었는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기각의 사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 소명도 인정을 안 해준 거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 안 해줬고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욕할 것 같아. 정말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꽤나 또 구체적인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3박자예요. 이건 완벽한 기각이고. 완벽한 게 너네 특검의 주장을 하나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직은 이제 영장만 쳐졌고 이제 심사가 안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 내란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약간 방조했던 네. 측면으로 좀 낮췄느냐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특검이 그걸로까지는 기소 내지 그 구속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로 왜 한독수를 보호하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증거 수준 가지고 특검이 누구보다도 구속하고 기소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고 싶었던 데인데 일단 낮춘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한독수를 잡아놓기가 애매하다는 얘기거든.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저는 한 60 정도로 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 게 옳은 게 절대 아니거든. 네. 왜 기각 가능성 60으로 봤냐면 나쁜 판사한테 걸리면 그걸 빌미로 기각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3개 중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네.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야.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나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불구속 심사를 할 수 있거든. 그렇죠. 보통은 나중에 하나만 걸려도 네. 그냥 불구속 시킬 수도 있거든. 보통 이렇게 합니다. 특히 네. 전 총리 같은 전 총리 영장은 또 처음이라 네. 전 총리 같은 좀 부담스러운 인물한테 보통 다 알겠어 참 수사 열심히 했는데 네. 야 그래도 이 사람이 도망가겠니? 뭐 보통 이렇게 불구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말도 웃겨.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 그게 뭔데?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하느라고 증거인멸해도 돼 그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방어권 차원하고 증거인멸이 그렇게 모호하면 네. 증거인멸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야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의 증거인멸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김용남 의원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써놓고 구속영장 발부해도 된대. 네. 그러니까 앞에 얘기들 다 써놓고 그냥 그런 위라한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한다. 이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원님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차후에 앞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증거인멸했거든. 네. 거짓말했단 말이야. 위증했다고. 그것도 헌법재판소 네. 나와서도 했고요. 국회 나와서도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특검 나와서도 거짓말했어요. 특검에서도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 말이야 방구야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로 우리는 보통 해석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증거인멸 한 사람이라면 예. 앞으로도 증거인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미 지닌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되게 이상한 말을 썼어요. 네. 게다가 첫 번째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다툴 여지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지금까지 자기가 말 바꾼 거로만 해서 이에 증거로 채택되는 거로 해서 다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죠. 그리고 그 증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CCTV입니다. 네. CCTV에 자기가 말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매치되는 내용이 생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하고 그럴 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던 게 본인의 위증이 CCTV로 들키는 순간 혐의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동시에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표정이 썩었던 거야 이 사람이. 계속 될 것 같거든. 맞아.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는 최대한 막 엄청나게 부은 이유가 되도록이면 구속은 안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한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 대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열심히 불었던 거죠. 최대한 협조하면 아무리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을 이미 했어도 적어도 도주 우려는 없으니 나중에 재판정에서 알아서 판단을 내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로 뚫고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 이상이 지금 돌아온 거야. 얼마나 신나할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한덕수는. 근데 뭐 또 김앤장 라인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거 뭐 입증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사람의 심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이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까지 해주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아니 심지어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문에 사후적으로 서명해 준 거는 본인도 인정했어요. 네. 그게 계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돼? 심지어 사후적으로 정당해 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사람 죽이는 CCTV가 나왔는데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더 나와야 돼 그러면 도대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사실은 이상민처럼 주요 임무 종사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예. 이상민은 심지어 그걸로 구속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방조로 내린 건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기엔 이상민처럼 막 전화해가지고 막 언론사 단전다수 지시하고 그렇죠. 계엄 선포 직후에 이 사람이 적극성을 띠고 계엄에 가담했는지가 아직 안 나왔어 한덕수. 네. 이거 잘 모르겠어. 네. 근데 그 사람의 그 전 계엄 선포 딱 그 시점까지의 행적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그리고 선포문 사후 서명을 보면 이 사람이 일단 계엄에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까지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라는 더 큰 혐의 소명은 됐다고 보기 어려우니 그렇죠. 확실하게 구속하려면 방조로 그렇죠. 확실하게 입증이 된 방조로 일단 구속하자. 요런 전략이었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네. 이 판사가 저는 자기한테 주어진 이 이상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란 특검이 더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선에서 이제 선을 그어놓고 한 것조차 그 선을 무너뜨려서 한독수에게는 상당히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요. 영장 판사니까 물론 재판 판사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바로 사법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법부가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엄청나게 해가지고 뭔가 올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동조라든가 함께 적극 종사한 것들은 안 될 뿐더러 방조조차도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여론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 네. 한덕수나 최상목에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수위를 높여가지고 뭔가 수사하고 기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판을 깔아준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론전에 이 판사가 영향을 줬다는 게 본인 의도든 아니든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사실 언론사라면은 제 생각에는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당장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무위원 그리고 추경호 의원 수사 어려워졌다. 네.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영상 보니까 쏟아져 나와요. 거의 관행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특검 수사 삐끗. 네.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여론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넓혀 나가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선을 그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하지 마. 이 판사가. 네. 그리고 언론이 그걸 반응하고 있지. 네. 더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렇죠. 앞에 선에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몸빵을 해주고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장관급은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 네. 뭐 이런 거지. 언론이 이미 그렇게 보도를 내고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 방조 논리, 특검의 내란 방조 혐의 논리 무너졌다. 네.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군불 떼게 만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언론사들은 진짜 멍청한 게 그동안 특검이 CCTV 발견해가지고 위증을 밝혀내고 이럴 땐 또 신나게 기사 썼어. 맞아. 한덕수의 거짓말 이러면서. 맞아. 재밌거든. 왜 이러는 건데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서 여론전의 의도를 보여줬고 언론은 사실은 특별히 무슨 의지가 있거나 정치적 의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런 거에 또 쉽게 반응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범죄 혐의 소명에 관련된 이 첫 번째 사실 판단의 능력에서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심각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요게 빌미가 돼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쪽을 자른 거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결계를 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나는 그래서 혹시 이 내란 수사가 법 쪽에까지 타고 올라갈까봐 검사나 검찰이나 혹은 판사들까지 타고 올라갈까봐 미리 잘라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장 판사는 재판 판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영장 판사가 가지고 있는 참 이 애매한 점이 뭐냐면 구속이냐 아니냐로 우리는 유무죄를 여부를 판단하거든. 네. 우리의 편견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죄 여부로 무죄인 사람을 유죄인 것처럼 편견을 심는 것도 문제지만 유죄가 될 사람을 마치 별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영장 판사 역할이라고. 맞아요. 근데 특히나 그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 이거는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생각도 없고 영혼도 없는 언론들이 신났지.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야 지금.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박성재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핵심적 심우정 심우정도 있네. 이런 거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가까워 보이는 인물들 이미 나온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근데 너무 긍정해로울 수 있는데 저는 특검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덕수 기각 가지고 기각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내란 특검이 그러진 않을 텐데. 그리고 박성재랑 조태용은 그 계엄 선포 직후의 행적이 이상민급이에요. 한덕수보다 더 뚜렷해.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검사들 파견 지시하고 수용시설 점검 지시하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아예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가 홍장원하고 싸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특검이 좀 더 하면은 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를 워워하는 편인데 네. 이건 화나야 됩니다. 네, 이거는 화가 화날 네, 일이죠. 화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 화를 내야 되고 여론이 불이 붙어야 되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거든. 예. 최상목까지도 가야 되고 사실 좀 조희대까지도 가고 지기현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게 확산되는 분위기를 가야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는 모르겠지만 검찰과 사법이라는 법조 개혁까지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행정, 사법 쪽에 연관된 것들을 내란 세력들을 싹 다 잡아들일 수가 있고 맞아요. 없앨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네.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제 뭐 이거를 다 전략을 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 지규현 판사 룸사롱 접대에 정확한 액수를 밝혔죠. 액수를 밝히면서 우리 지금 제보자 이거 돈 낸 사람도 우리가 제보 받아서 확보하고 있고 이 사람의 진술 영수증 다 확보하고 있다. 대법원 너네 빨리 조사해라. 네. 이렇게 또 한 번 압박을 했죠. 사실 지금까지 안 한 것도 말도 안 돼. 5개월이 지났어. 5개월이 지났다고 현직 판사가 룸사롱에서 사진 찍혔는데 그게 까발려진 지가 5개월이 지났어요. 언제 알아볼 건데 도대체.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김원중 공장장이나 몇몇 분들이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헌법적으로도 사실 걸리는 문제들이 맞아요. 있어요. 1심, 2심, 3심을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문제까지를 최종선으로 놓고 그 전에 이제 현재 사법제도선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뭔가 화를 내주지 않으면 사법부나 이런 애들이 아예 반응이 없다는 거죠. 네, 법조 이 카르텔들이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번 기회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독수 건으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거라고.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무슨 영장 청구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두근두근 조마조마. 이번엔 또 그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3명 중에 1명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또 기각 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한덕수가 그 내란 다음 날 한동훈이랑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나눠서 이양받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윤석열 다시 돌아오려는 포석을 깔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탄핵 안 하려고 그런 거죠. 탄핵을 그렇죠. 안 하려고. 탄핵 안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내란 방조가 아니야. 결국 그 부분까지 사실은 입증도 되고 이제 증거도 잡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적극 종사, 결과적으로는 적극 종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 짤 때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후로 내란이 제대로 단죄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종사한 건 맞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계엄이라는 표현을까지 쓸 수는 없지만 2차 계엄이 된 건 아니니까 결국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에 이후 종사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단계에서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거 만들어달라고 거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렸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소 안 만들 거예요?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짜증나.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 논의라든가 조희대가 촉발시키고 지규현이 촉발시켰던 이런 이제 대법원 개혁 문제부터 해서 법원 개혁의 문제까지 사실은 요거 살짝 접고 들어가는 것처럼 분위기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오죽하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약간 논쟁이 붙게. 이게 이제 개혁 초기에 이렇게 흔히 꺾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는 그냥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 플레이어들은 축구선수하고 똑같아. 15분 뛰다가 20분쯤 되면 힘들어지고. 원래 그래요. 거길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플레이어를 뛰다 보면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이거 신경 쓰고 또 저거 신경 쓰기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45분까지 뛰어. 라고 얘기해 주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얘기도 정성호 장관. 물근육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분은 사실은 근육이 아니라 순두부살이었나.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초기는 저는 괜찮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우려했던 대로 지금 중기 이후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 특히나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요거는 확실히 좀 더 같이 또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뭐 그 내용은 이제 얘기 안 할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이 선을 정리할 거예요. 대통령이 선을 정리한데도 반항한다? 그런 문제가 커지죠. 잘라야죠. 대통령이 선을 정리하는 사람이거든. 언제나 뭔가 내부에서 뭔가 이견이 있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충돌 없이 선을 정리해 줘요. 그러니까 해줍니다. 근데 검찰개혁 이미 한번 정리해 줬거든. 추석 전에 개혁한다. 라고. 그러면 이 선을 정리해 줬는데 왜 저래? 뭔가 이상한 거야. 그렇죠.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기를 그 안에 참모들한테 둘러싸인 게 아니냐. 그렇죠. 법무부 들어가면. 거기 법무부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긁어준대요. 그럼요.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예요. 또 검찰 출신들이 또 그 요직을 다 잡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한 발 정도 물러섰죠. 정성호 장관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어차피 입법의 주도권은 이제 당에게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이제 연관되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한 번 정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번 정리하면 그건 끝이거든요. 사람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는 시간을 두고 잠시간 시간을 두고 이제 봐야 되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하면서 나왔던 일 중에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은 이미 월요일날 화요일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약간 꼬리로 남겨뒀던 게 이제 잘했지만 중국 관련 문제가 남아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했는데 그거의 후속타로 이제 요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회담 끝나고 곧바로 다음 일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게 사실이다. 한국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이른바 안미경중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은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백악관에서 짧게 얘기했던 거를 살짝 더 느린 얘기거든요. 이미 이제 기본 골자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놀랐어요. 저렇게 직접적으로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미국 가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중국도 다 보고 있는데 중국하고 좀 있으면 만날 텐데 또 그때 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외교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 좋게 저기 좋게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지만 요거는 같은 원칙 아래서 서로가 이른바 익스큐즈가 가능하게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렇게 하는 외교적 언사치고는 좀 더 직접적인 언사예요. 굉장히.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놀랄만한 발언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제 윤석열처럼 막 나가는 발언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막 갑자기 막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강제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중국하고 전쟁할 것처럼. 대통령도 안 하는 얘기를 해버리고. 그런 거랑 이제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외교적 수사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해석은 원래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해가지고 미국이 아마 압박용으로 내밀 카드가 아마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동맹의 현대화. 근데 말이 동맹의 현대화지. 우리는 이제 중국, 러시아 견제할 거니까 한국 너네도 이제 군사적으로 참여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린 주한미군도 뺄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 더 내는 거 포함해서 그게 정상회담에서 일단 언급이 안 됐대요. 물론 그 공개회담 자리에서 약간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핵화라는 굉장히 또 거창한 단어를 꺼내가면서 언급은 살짝 하는데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된 압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인데 아마 물밑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그리고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빼는 문제 또는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내는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국방비를 더 투여해서 미국 무기 더 사줄게. 요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처럼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더 원하는 바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주는 외교적 제스처의 차원에서 예.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협상의 한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언론 생각이고, 네. 봉우리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은 근데 좀 이따가 우원식 의장이 간단 말이죠 중국에. 너무 그게 너무 또 시일차가 크지가 않아. 네. 당장 다음 주야.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노골적인 반응이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신기해요. 꽤 직접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반응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막 뭐라 그럴까 되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는 막 가시적인 압박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국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어제 그러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 때 박근혜 때를 생각해라. 사드 배치해가지고 미국한테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 한중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 일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위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직접적인 압박이네. 네, 그럼요. 경제 보복 하겠다는 얘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닐 텐데 이 발언이 나갔을 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설이 그 가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제로 좀 더 미국 노선을 중심으로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외교적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 개통으로 봤을 때 이게 한 가지 가설이고 또 한 가지 가설은 트럼프가 일단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가 남는데 중국이 양해 가능한 형태로 서로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중국이 양해 가능한 형태까지 아직은 뭔가를 만들지는 못했고 준비 중이다. 이런 가설이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2-1 가설, 2-2 가설이 가능하죠. 모두 그 물밑에서 벌어진 일들이네요. 그럼. 저는 2-2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순발력을 좀 믿고 중국은 나중에 어떻게든 달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에 따라서 일단은 트럼프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 방미의 목적은 누가 봐도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뭐 역시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 가지가 다 결합은 일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의존 관계나 상호 관계에서 과거하고 달라지는 면이 단순히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든을 거쳐서 다시 트럼프 2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그 질서, 공급망 질서를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질서와 중국과의 관계, 중러와 관계 있는 질서, 이른바 한미일, 북중러 이런 식으로 이제 신냉전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이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경제적 연관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도 꽤 있거든요.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중간재 내지 완제품을 수입하고 또 우리는 원재료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큰 무역 교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파트너.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서 수입한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수출하거나 또는 우리로부터 완제품 수입된 걸 가지고 딴 생산을 하는데 쓰거나 이런 방식의 의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자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점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급망에서 사슬이 좀 끊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대중무역에서 이제 적자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중국하고 그렇게 호혜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점점 아니게 되고 있는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런 호의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하면 아직은 불투명해. 네. 기껏해야 베트남 정도예요. 네. 그래서 남방 경제를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구축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예전에 중국하고 했던 것과 유사한 거를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구축을 해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제 기술이 좀 더 높은 것들을 그쪽이 수입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쪽이 이제 다른 수출을 하는 또는 원재료를 우리가 수입하는 이 방식으로 아직은 재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중국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중 대결이 너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잖아요. 네. 미중 대결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했던 주요한 원료들 원 재료들을 이제 수입하는 게 어려워. 가면 네. 갈수록 중국에.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고민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까지 오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로 그런 경제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미경중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네. 너무 세게 들리는 거지.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나는 여기에는요. 윤석열 덕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앞에서 워낙에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중국하고 아예 그냥 사이를.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보이잖아.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생각이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좀 쇼를 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동맹의 현대화. 그러니까 말이 동맹의 현대화지 미국은 자꾸 주한미군 뺄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중국 견제하라 그러고 이걸 우린 들어줄 수 없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못 들어주는 대신 이런 말로 해준 거야. 물론 이거는 나중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쇼를 해주고 이 정상회담이란 위기를 벗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자꾸 이재명 대통령 보고 뭐 친중이라고 하느니 예. 물론 그들은 아주 일부의 음모론자지만 그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을 어떻게 좀 살살 달래보려면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극우 세력들한테 너네 트럼프가 뭐 한국 와가지고 윤석열 구하고 나 죽인다 그랬지. 야 봐라 나 이렇게 사이 좋고 난 안미경중도 안 해. 약간 이렇게 국내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예. 대담하게 좀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그러니까 좀 힘들어져도 되게 잘못하면은 욕 먹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저는 용감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쇼라고 표현하니까 혹시라도 오해할 수가 그렇게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밑밥을 깐 게 뭐냐면 트럼프가 어떤 인간인지는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웬만큼 연기를 해서는 안 속아 넘어가는 고육지책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 부분으로. 네. 그래서 트럼프가 가져온 압박이 되게 셌을 테고 그러면 그 압박에 대해서 어쨌든 호응해 주기로 노력하는 순간 할 수 있는 립서비스는 최대한 하는 게 맞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 잘 안 되면 사실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일단 이 고비는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넘겨야 될 고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로 넘어가야 될 강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넘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의 만남을 대비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모형을 제시할 생각이 전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네. 이미 어차피 변화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때처럼 중국하고 끊을래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도 이해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 하에서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일단 속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태인 건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다만 당신들하고 해서 우리는 꽤 다른 방식의 어떤 파트너십을 이제 구성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겠니?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게 현대적 한중 관계에 더 맞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어떤 말로 좀 프레임 체인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는 어차피 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 너무 제가 또 긍정회로 돌릴 수도 있는 거일 텐데 10월 달에 트럼프가 온대요. 네. 아마 그걸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풀어낼 용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네, 트럼프는 일단 올 것 같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미친 사람이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온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거기에
김정은은 좀 가능성이 낮아도 시진핑이 온다면, 그렇지. 시진핑이 온다면 오늘 뭐 이 안미경주 안 한다는 발언 좀 해도 10월달에 가서 두 사람 만나게 해주는데 한국이 역할을 하는 거야. 네고시에이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런 걸로 다 만회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예언했으니까 이제 잘 적어두고 실제로 만든지 한번 보도록 시진핑 뭐 오라면 오는 거지 뭐. 틀리면 출연료 삭감빵. 왜 제 출연료를 삭감하니까 시진핑을 실각시키자. 안 온 사람을 실각시켜야지. 무슨 마가처럼 얘기해. 다음 주에 우원식 의장에 가서 데리고 오면 돼. 좀 와. 좀 하면 돼. 알았어. 네. 정은이랑 손잡고 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고 볼 텐데 일단 두 단추는 잘 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이제 되게 국내에서 저항을 무릅쓰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요 힘을 끌고 가서 미국하고 지금 만든 거거든. 일단 일본 보통 미국 일본 끌고 들어와서 한국하고 하게 많은데 우리가 일본 문제 풀면서 미국을 만나는 방식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주축은 하나는 어쨌든 그럭저럭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틀은 좀 나와 있고 이 틀 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카드들이 이제 어떤 건 까지고 어떤 거는 접어지고 이럴 테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식의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 정부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요. 약간의 믿음이 갑니다. 그래도 꽤 많이 믿음이 가요. 저는 사실 그 트럼프가 이상한 트윗 날렸을 때도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네. 단톡방에서 막 쌍욕이 올라오고 막 자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단톡방에서 너무 알람이 울려갖고 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헬마우스가 헬마우스는 엄청 걱정했대요. 이 작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막 대통령 앉혀놓고 막 면박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카드가 없는 판이 아니었으니까 저 아마 그냥 뭐 기술이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와 단톡방 살벌하게 올리더만 진짜. 욕이 쌍욕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국민의힘을 뭐 지나치게 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깔 필요가 있는 정당이 언제 돼버렸다라고 보고요. 저는 정상 정당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트윗 나올 때 반응 제가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다 다뤘었는데. 맞아요. 그걸 보시면 이들이 진짜 이제 마지막에 국익이나 외교에 대한 최종적인 관점조차도 이제는 벗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좋아할 일이야? 너무 좋아. 좋아할 일이냐?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잖아. 나경원 진짜 신났더라. 나경원이 어차피 뭐 옛날부터도 그런 인간이라고 쳐. 주진우는 왜 거기서 나대는데? 맞아요. 주진우 뭔데? 지 영역도 아닌데. 김문수도 신났었죠. 게다가 송원석 보세요. 송원석. 그나마 당대표가 이상하면 원내대표라도 제정신이어야지. 근데 게다가 송원석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오해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상태까지 가버렸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그래도 최대의 외교 첨사라고 고집을 피우는 상태. 그게 왜 그래도가 나올 수가 있어 거기에. 아닌데. 이거는 정부적 감각이 전혀 없다는 뜻인 뿐더러 기본적으로 국익 외교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국내적 외교 수사가 있거든. 국내적 수사가 있어요. 적어도 이준석을 내 예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냥 하나만한 말이라도 해야 돼. 애초에 좀 우려가 좀 많았으나 다행히 그렇게까지 우려가 이제 그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좀 더 잘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틈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 말만 해도 돼. 국민의힘의 어떤 기존 방침하고 틀리지도 않아. 근데 신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너희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신들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라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근데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수사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면 저는 이렇게까지 의심하는데 정말로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윤석열을 구원하고 이재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믿는 그 음모론 세력들 있잖아요. 극우 내란 세력들, 집회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거의 그 수준에 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수준에 가 있죠. 그런 로비를 앞으로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번에도 로비가 이제 결국은 국내 기독교 세력이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의원들이 합세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른바 의원 외교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재명의 힘을 뺄 수는 없고 민주당에 대한 수적 열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건 트럼프뿐이 없어. 우리 미국 형뿐이 없어. 트황상. 딱 이때야. 이 상태야. 네. 와, 그럼 미친 건데 진짜? 그쪽에서 뭔가 이재명을 어렵게 만들고 민주당을 꼬꾸라지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반전의 계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지. 이게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왔는데 우리 아빠 좀 때려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넘긴 거는 네. 정말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한 발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더 센 말들을 한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반중이니 뭐니 뭐 친중이니 뭐 반민이 이런 식의 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익 외교의 여지를 줄이려고 정말 발악을 해도 이렇게까지 발악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어쨌든 사고 실험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미국 가가지고 또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남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옛날에 독재시대 때도 했거든요. DJ 그렇죠. 구명운동하고 YS 구명운동하고 이랬잖아요. 인권 문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한국이 미국하고 협상의 여지를 줄이는데 작동을 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거야. 네. 올바른 로비지만 그렇죠. 올바른 요구를 했지. 그것 때문에 한국이 내줘야 되는 게 많았을 거거든. 그렇겠죠. 그렇죠? 그걸 지키려고. 영화 헌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한 짓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 먹잖아. 어떡할 거야? 그럼 당연히 한국은 뭘 더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는 방식은 그런데 뭐였냐면 보통 이제 그 남아메리카 같은데 독재자를 지원해주면서 미국하고 이제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는 방식이 딱 그런데, 그러니까 인권 탄압을 무시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얻잖아요. 얘네가 다 구린 걸 얻거든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활용해서 구린 걸 얻어내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도 활동했고 미국 의회도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압박을 가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구린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뭐 아니면 무슨 이권이라든가.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두환은 애초에 그 학살로 집권하는 등등 그리고 불법적 쿠데타 등등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니까 더러운 걸 요구해도 돼. 왜냐면 얘네 찍소리도 못할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당한 걸 넘어서서 내란 극복이라는 정당성을 안고 태어난 정권이라 그래서 그렇게 요구 못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때랑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린 것을 내줘야 되는 상태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운 걸 내줘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 국익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조선소 가셨나? 그 차라리 구린 걸 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굳이 말하면 이제 그건 있죠. 구조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뒷돈이나 오고 가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뒷돈이나 주는 수준이면 다행인데. 구린 게 서로 구린 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의 로비가 들어가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면 이게 뒷돈이 오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럼프가 굉장히 예측 불가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상회담 공개된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에 땅 소유권을 달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이 됐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의제로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세력 때문에. 물론 이번에 회담은 다 잘 끝났지만 그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은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외교적 수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사들이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거기서 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이른바 야당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서 그거를 트럼프를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압박을 가하는 형태를 취하니 사실은 우리나라 국익과 국력의 관점에서 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립 서비스도 해야 돼. 피스메이커 하세요. 페이스메이커 할 겁니다. 잘한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잘했을 때 우리가 굳이 밖에 나가서 그런 립 서비스 할 필요 없었고. 안 그랬죠. 우리나라 잘 나갈 때. 우리의 국력이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나아졌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문화적인 국력이나 이런 거 우리의 국력에 맞는 주도력을 쓸 수 있게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깡패짓을 하는 트럼프의 감정을 살펴야 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단지 트럼프의 잘못만이 아니야. 그렇죠. 그 트럼프가 그 감정을 터뜨려도 되게 만드는 밑밥을 제공하는 놈들의 잘못이지. 트럼프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미리 딱 떡밥 던져주니까 야 요거 건드려가지고 저 나라한테 맞은 거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건드려주면 트럼프는 반응하는 사람이라. 아휴. 거기다가 애초에 윤석열 때문에 이미 나라의 어떤 위상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 외로 되게 잘했고 뭔가 다 준비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흔들림 없이 잘 해냈지만 이 상태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게 만든 건 니놈들 때문이라는 거예요.